우리 다음 학기에는 반드시 챗 GPT를 활용해서 리포트를 쏘게 해보자. 그럼 어차피 챗 GPT가 대답하는 거는 비슷한데 이 방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친구들은 질문을 해도 좋은 질문을 해요.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이걸 이대로 복사할까? 복사하면 어차피 다 똑같아지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면 연구원 한 2명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티타임즈가 최근에 데이터 기반 고객 경험 설계 방법론 DCX 프레임워크라는 강좌를 선보였는데요. 이 강좌를 책임지시고 강연을 해주신 분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실 거고요. 대기업 다니시면은 이분 강연이나 아니면 이분이랑 협업을 안 해보신 분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분입니다. 티타임즈에도 뭐 자주 나오시는 분이니까 다 아시는 분입니다. 차경진 한양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양대학교 차경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로 티타임즈 나오셨을 때는 MC 많이 봐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오늘 막상 게스트로 와가지고 질문을 받으려고 하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예, 원래 갖고 계신 콘텐츠가 원래 가장 빵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새 많이 MC를 봐주셨는데 그래도 또 갖고 계신 걸 풀어주실 때도 있어야 되니까 오늘은 많이 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본론부터 들어가면은 저희가 CES에서도 뵀었잖아요. CES에서도 디브리핑 MC를 봐주셨는데 CES 이후에도 많이 강연을 다니셨더라고요. 이번 CES 가서 이제 저도 보고 했지만 요새 챗GPT 같은 경우도 그렇고 CES에서 본 것도 그렇고 AI라던가 이런 기술들이 아예 뒷단으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시장을 다니면서 AI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당연히 AI가 그 안에 숨어 있었죠. 네. 밖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경험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제 그걸 주로 저는 이제 분석하고 디브리핑 때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게 기술이 처음에 나오면 사람들이 기술에 열광을 하는데 이번에 챗GPT 나온 것도 그렇지만 사티아 나델라 대표라던가 아니면은 순다 피차이 대표도 바로 나와갖고 이걸 어떻게 서비스에 접목을 시킬 건지 그리고 그냥 서비스에 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 고객 경험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쪽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챗 GPT 때문에 엄청나게 열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업들도 이 생성 AI를 가지고 어떻게 본인의 비즈니스에 접목을 할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경험 차별화를 할지, 이거에 대한 사실 자문 요청을 요즘 좀 많이 받고 있어서 저도 챗 GPT를 좀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고객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어 처리가 그 중심에 있진 않았었거든요. 그쵸. 주로 비주얼, UI, UX가 이제 고객 경험 연결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자연어 처리를 가지고 실제 고객이 어떤 페인과 연결을 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풀지 못했던 고객의 맥락에 있어서 이 챗 GPT를 이용한 어떤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가지고 공략해 볼지를 열심히 다들 스터디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망,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갖춰놓고 나서 그 망에 열광하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서비스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어린 친구들이랑 이야기해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 막 이렇게 깜빡 열심히 깔았잖아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분명히 전화선은 있었어도 인터넷선 꼽는 게 없었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마치 우리가 서비스만 기억하는 것처럼 이제 챗 GPT의 기술의 기억을 하기보다는 이제 올라오는 세대들은 이제 그걸로 만나는 서비스를 기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도 이제 지식을 암기하는 능력보다는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 창의적인 능력을 어떻게 제가 양성할 수 있을지 교육이 정말 많이 달라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더더욱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챗 GPT가 사람들은 막 엄청나다고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한 50%, 60%의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학부 연구원을 데리고 다니는 듯한 뭐 예를 들면 제가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받으면 영국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왜 실패했냐고 물어보면 갑자기 막막해지잖아요. 근데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8가지 실패 요인을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아주 지식이 깊진 않습니다. 근데 원래는 자료를 여러 개를 보고 한 일주일간 스터디해서 이제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거 이 친구는 더 빨리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더 빨리 제가 핵심적인 사안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저한테는 좋은 비서 학부 연구생이 옆에 좀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렇게 해당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챗 GPT를 서치 엔진을 대체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아직은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서치 엔진은 수많은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거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컨텍스츄라이징 해서 자기 거에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챗 GPT는 한 가지 관점만 보여줘요. 모든 일들은 다양한 관점이 있고 보수적인 관점 다 다를 텐데 한 가지 관점만 보여주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편향될 수 있겠다. 만약에 서치 엔진에 대체를 하려면 이런 관점, 이런 관점, 이런 관점을 정리해서 선택적으로 컨텍스츄라이징 해야 되는 룸을 줘야지 이런 발전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CES에서 그 애플에서 일하는 개발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염려하는 건 뭐였냐면 네. 챗 GPT가 양산한 그 정답을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의 블로그를 생산하고 글을 생산하고 뭔가 생산하면 챗 GPT가 다시 또 재학습을 하기 때문에 정보 편향이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셔가지고 아 그런 측면도 또 있겠구나. 저 요즘 어떤 전문가를 만나도 다 챗 GPT 이야기만 하셔가지고 네. 여기서도 그런 질문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도 변화한다, 클라우드 산업도 변화한다,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결론은 네. 이제 자연어 처리나 이런 것들도 고객 경험의 중심에 떠오르게 됐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고객의 맥락적 경험을 줄 건지, 고객의 어떤 페인과 연결시켜서 서비스로 나와 볼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저의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해줘 볼게요. 네. 제가 4월부터 기업 위탁 교육을 이제 저희 한양대에서 하게 되는데 한 번도 파이썬도 안 해본 분들이 오셔서 4개월 동안 AI 교육을 해요. 그리고 실제 이걸로 상품 계획이나 브랜드 지수나 뭐 다양한 그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시는데 이분들한테 처음에 제가 크롤러를 짜게 하는데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크롤러라고 하면 이렇게 긁어오는 네, 그런, 데이터를 네. 수집하는, 물론 현존하는 많은 서비스를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크롤러를 짜게 해보는데 이번에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네. 챗 GPT로 크롤러를 짜기. 그래서 챗 GPT한테 내가 이 네이버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크롤러 짜봐. 진짜 짜더라고요. 네. 다만 아직 취약한 게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학습하기 때문에 네. HTML 구조는 매년 바뀌잖아요. 아. 그래서 완벽하진 않고 아직 네. 모순은 있지만 야 이런 코딩 짜는 것도 챗 GPT한테 시키면 이렇게 빨리 시작할 수 있구나. 백지에서 시작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근데 이거를 금방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커리큘럼을 작년과 다르게 좀 바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예. 제가 AI 관련해서 요새 인터뷰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나 진짜 비서 데리고 다니는 것 같다. 특히나 전문가분들은 이게 정말로 유용하신 것 같고요. 크롤러를 짜는데 얘가 지금 짜주는 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짜면은 되게 빨리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고 바로 판단이 서시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얘가 제대로 짜줬는지 안 짜줬는지 또 모르잖아요. 전문가들한테는 좋지만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얘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구나가 좀 느껴졌어요. 세상에 어떤 문제와 연결시켜서 할지는 다 다를 그렇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을 한 이유가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본 재경 인력들이 와가지고 그 AI 엣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크롤러가 HTML 구조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다 짜게 해야 되나. 하지만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 개념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챗GPT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면 쉽게 빨리 데이터 수집에 대한 고민을 좀 내려놓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고 응용하고 실제 전략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저의 상황인 거고요. 구독하신 티타임즈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빠르게 AI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찾는 능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업들한테 자문할 때도 고객의 문제를 찾으세요. 그 문제를 챗GPT든 뭐든 그걸 고객 경험으로 이제 만들어내야 끌리는 경험이 될 수 있으니 문제를 찾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한테 가지고 있던 문제는 크롤러를 어렵게 공부하는 그분들의 페인이었고 네. 그걸 이제 연결해 본 게 사례일 뿐이고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은 응용 사례들이 나올 거고, 꼭 크롤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챗GPT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했더니 내가 빠르게 데이터 수집을 내가 원하는 타겟 사이트에서 막 긁어오네? 이런 걸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사용할 줄만 아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백엔드는 모르셔도 되고 어떤 서비스가 있고 이거를 나한테 맞게 이제 활용하시게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서비스가 실제 먹히는 건지를 이제 문제를 찾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스마트폰도 사실 저희가 구조 알고 쓰는 건 아니니까 네네. 이걸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또 이걸 잘 사용하고 이게 문제니까요. 그럼 교수님 같으신 경우는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레포트 같은 거 긁어서 써서 문제다, 금지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반대시겠네요. 활용을 잘 해봐라 이거겠네요. 오늘 낮에도 제가 교수님이랑 회의를 하다가 우리 다음 학기에는 반드시 챗 GPT를 활용해서 리포트를 쏘게 해보자. 그럼 어차피 챗 GPT가 대답하는 거는 비슷한데 이 방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친구들은 질문을 해도 좋은 질문을 해요.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하고 그럼 챗 GPT는 또 다른 관점에서 또 계속 대답을 할 거고 그걸 가지고 정리해서 창의적으로 컨텍스츄라이징을 시켜서 훌륭한 리포트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우리 학생에게 달려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책을 읽어보고 했던 친구들은 어떤 걸 선택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챗 GPT가 만든 이 답이 맞아? 의심부터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이걸 이대로 복사할까? 복사하면 어차피 다 똑같아지니까 걸리죠. 네. 안 된다는 거를 알겠죠.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잘 활용해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창의력을 길러주는 게 학교에서 교육의 또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한번 해보고 다음에 근데 말씀을 맞을 드릴게요. 것 같은데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하는 동안 공부도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챗GPT를 써보니까 아까 그 영국이 실패한 이유가 뭐고 중국이 성공한 이유가 뭐고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니까 그래서 한국은 성공할 것 같아? 막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얘가 마치 논리적인 것처럼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되게 비슷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진짜 전문가는 아닌 거죠. 물론 지금 아직은 3.5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이 방면에 논문도 많이 읽고 관심이 많았었던 사람은 바로 판단이 좀 가능하고 어떤 걸 선택적으로 더 많이 들여다볼지 어떤 것들은 얘가 논리적인 스토리라인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들을 잘 걸러내서 그렇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챗GPT를 보면서 이 기획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챗GPT가 정말 미래를 다 바꿔버리지 않을까?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시작을 했는데 문제를 찾고 또 거기에서 맥락적 경험을 찾아낸 다음에 이 고객 경험을 설계해내는 이 과정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해야 되죠. 이 기술이라는 거는 처음에 뭔가를 이렇게 발화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전문가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되게 빠르게 인사이트를 얻으셔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이 찾아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프로젝트 컨설팅을 몇 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다가 네. 챗 GPT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얘한테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가 답변한 걸 가지고 학생들과 논의를 하고 여기서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챗 GPT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한 명의 회의할 수 있는 연구원이 그냥 생긴 것뿐 대신에 자료를 빨리 찾고 빨리 요약해주고 네.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면 연구원 한 2명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전혀 뭐 대체해주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비기닝 포인트에서는 유용했었습니다. AI가 절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주제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AI를 그러면 활용을 해서 결국은 소비자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 과정을 한번 좀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GPT 얘기만 너무 계속했는데 저희 이번에 또 CES 갔었을 때 스마트홈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고요. 스마트홈이 예전에는 그 기술에 대해서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올해는 기술은 다 뒤에 숨었고요.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편리하게끔 만들어줄 거냐 가시적으로 보이는 서비스들이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연결이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지 좀 저희들은 그냥 요거랑 요거랑 연결한 거 보고 나면 와 대단해 만 느끼거든요. 실제로 일을 하시고 요 설계하시는 분들은 예측을 하고 미리 대비하셔야 되니까 그런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전 전시회잖아요. CES는 네. 가전들의 예전에는 기능적 가치와 이제 품질을 이렇게 막 보여주고 백화점에서도 볼 수 있는 제품들을 막 전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전과 디지털 세계를 어떻게 연결할지, 가전과 스마트카와는 어떻게 연결할지, 네. 공간을 연결한다던가 아니면 가전과 다른 생태계와의 연결. 예전에는 같은 제조사의 가전 제품들끼리만 연결했었는데 다른 제조사와의 기기와의 연결까지 저는 커넥터빌리티가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디지털 세계와의 경험의 연결은 이번 CES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냥 IoT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지금은 제품이 끌려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제품과 함께 딸려오는 디지털 경험이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사게끔 만드는 디지털 세대를 위한 경험들이 좀 돋보였어요. 그 첫 번째 사례가 LG전자의
슈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신발을 이제 스타일러처럼 타치해주는 그 기능이 막 좋아서 살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고요. CES에서 보여준 것은 슈케이스에서 홀로그램으로 나의 NFT 신발을 실제 세계에서 만들 수 없는 걸 이제 홀로그램으로 볼 수 있고 제페토나 나의 아바타에 신켜볼 수 있고 심지어 오픈C에서도 비싸게 거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언박싱 해가지고 내가 어떤 NFT 신발을 이제 받게 될지 슈케이스와 함께 보여주는데 슈케이스의 탈취 능력과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R&D 부서가 이제는 진짜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신을 하고 있고 디지털 세계의 경험과 온오프 연결을 해내기 위해서 그 경험에 끌려서 슈케이스까지 이제 사게 만드는 이제 거꾸로 가는구나 이게 좀 느껴졌고 비슷한 사례가 또 소니죠. 소니 같은 경우도 갔는데 갑자기 뭐 메타버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좋아하는 축구 구단이 있으면 이 구단의 커뮤니티를 서로 만나게 하고 메타버스 상에서 그 구장에 가서 내가 같이 응원하게 하고 이런 경험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내가 막 축구하는 게 보이면 메타버스에서 약간 리드 타임은 있긴 하지만 네. 메타버스 상에서 내가 축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팬 인게이지먼트 네. 경험들에 집중을 하는구나. 소니가 그런 거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처음 보게 된 놀라운 경험이었고 이제 과거에도 사실 커넥터빌리티 기기 간의 연결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제조사들을 뛰어넘는 표준과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내는 건 그동안에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 제조사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가전 10년마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가전들을 다 연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안 바꾸잖아요. 타이밍이 안 맞죠. 맞아. 네. 그동안에는 새 입주 아파트에만 집중했었어요. 그렇죠. 그 시장 그렇게 또 크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제조사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연결된 스마트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 CES에서는 더 열려졌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보였고요. 또 하나는 사람과 제품 간의 연결도 좀 보였었어요. BMW 같은 경우도 이 앞에 있는 전조등의 표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기분이 안 좋으면 전조등의 감정이 나를 웃게 만들 수도 있고 BMW의 컬러, 색깔이 나의 뭐 일정에 따라서 학교에 가는데 빨간색 차를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저의 일정과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그 색깔도 바뀌고 TPO라고 하죠. TPO. 그렇죠. 놀러 갈 때는 빨갛게 됐다가 빨갛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학교에 총장님 만나러 갈 때는 까만색으로 까만색 바뀌고. 관용차로 변신했다가 이런 것들이 사람과 제품 간도 연결을 하는구나. 또 하나는 스마트 카에서 스마트 홈 공간과 공간의 연결도 좀 보였어요. 삼성전자에 갔는데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한다는 것인가? 네. 아니 자동차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그 내비게이션 OS를 스마트 홈과 연결시켜서 나 지금 퇴근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오븐한테 나 무슨 요리 할 거니까 오븐 예열해놔부터 시작해서 깜빡하고 공기청정기 안 끄고 왔는데 꺼줘 이런 것들이 공간을 이제 연결하는 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알렉사도 보여줬고 구글도 보여줬고 집안에 있는 공간들 연결을 많이 하는 걸 보여줬어요. 구글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가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진짜로 따라다니는 건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공간마다 네. 스피커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거실에서 좋은 음악을 듣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화장실에 가는 순간 거실에 있는 스피커가 볼륨이 줄어들고 화장실에 있는 스피커가 탁 켜지면서 음악을 듣고 이제 방으로 가면 불이 알아서 켜지면서 잠자기 좋은 스피커가 연결이 되고 사실 이런 것도 과거에 가능했었는데 좀 더 심리스하게 누구든지 해볼 수 있는 공간 간의 연결, 기기 간의 IoT 센서로 더 가까워진 미래가 좀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커넥터빌리티라고 해보면 공간의 의미가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다 보니까 공간의 의미까지 달라지더라고요. 네. 이번에 최고 혁신상을 받은 변기 센서 아세요? 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줍니다. 제가 만약에 철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푸드 스타일러에 제 데이터를 보내서 철분이 부족한 당신에게 좋은 푸드를 추천해 줄 수도 있고요.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에 제가 운동하고 난 다음인지 이제 막 일어났는지를 봐서 그에 맞는 정수기의 온도, 그에 맞는 물의 양 이런 것들이 데이터와 제품 간의 연결 아까 화장실 이야기했었죠. 화장실도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리고 거울에도 나의 일정과 나의 그 스마트 홈
홈과 관련된 막 많은 정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 화장실의 공간이 앞으로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커질 것 같고 쉬고 머물고 싶은 공간 이런 것들로 좀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실제로 모 건설사랑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그냥 33평, 네. 84제곱미터의 부동산 가치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이제 없을 거거든요. 라이프 맥락에 맞는 공간의 의미 디자인을 디지털 세대에 맞게 잘 가변성 있게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고민이고 그들의 지배에서의 맥락, 공간의 의미를 어떻게 줘야 될지 이런 것들도 가전시장이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산업들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 CES에서 더 특별하게 그런 거를 좀 느낀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제품은 고객의 그 집에서의 맥락과 페인을 아주 잘 판단해서 저는 혁신적이라고 보여진 제품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집에 공간은 좀 작아지잖아요. 근데 TV를 놓을 공간이 이제 벽에 붙이기도 하지만 베란다 앞에다가 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햇빛을 가릴 네, 수도 네.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맥락을 위해서 나온 게 투명 TV였습니다. 베란다 쪽으로요? 네,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그냥 유리 투과하는 네. 것처럼 햇빛이 오고 그냥 밖에 이제 빛도 볼 수 있고 네. 이제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다가 TV로 변하는 상품이 나오기까지는 진짜로 고객이 거실에서의 맥락이나 페인을 찾으려고 했던 데이터의 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DCX도 고객이 어떤 페르소나들이 있고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고 그들한테는 어떤 공간의 의미가 있고 어떤 제품의 의미를 줘야 이게 끌리는 경험 때문에 사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오늘 소개시켜드릴 DCX입니다. DCX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저희 강좌를 네네. 보시면은 정말 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